차가운 빗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늦가을의 장터바닥.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이선준의 입안으로 비릿한 피맛과 흙맛이 동시에 밀려들어왔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앞길을 막아서느냐. 내 놈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 소리와 함께 묵직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선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그 비굴한 몸짓과는 달리 그의 눈동자만큼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롭게 빛나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묻혀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척 연기하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엉켜 들끓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유랑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거구의 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대자 튀어오른 흙탕물이 그의 남루한 옷가지와 얼굴을 뒤덮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으나 선주는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짐승 같은 헐떡임만을 토해내며 이 소란이 관아의 이목을 끌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서늘하고도 명징한 여인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터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멈추거라.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으나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내리꽂히던 몽둥이는 허공에서 멈칫하며 갈 곳을 잃고 말았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가마의 휘장이 천천히 거치자 세상의 더러움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백옥 같은 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서 차가운 기품이 서린 서혜령의 얼굴이 나타나자 주변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선준을 향해 시선을 던졌는데 그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라기보다는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건조하고 분석적이었다. 해령의 호위무사들이 당황하며 길을 트는 사이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진흙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진흙탕 위를 걷는 학처럼 고고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선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곁눈질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철의 여인 서혜령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급히 표정을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며칠을 굶어 눈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귀하신 분의 행차인 줄도 모르고 제발 이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진흙 바닥에 이마를 토스며 애원했고 빗물과 흙탕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가련하기 그지없어 보였으나 해령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해령은 천천히 선준의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약간 굽혀 그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시선은 그의 꾀죄죄한 얼굴이 아니라 바닥을 짚고 있는 그의 손에 머물렀다. 선준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손이 평생 붓을 잡고 살아온 선비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려 했으나 해령의 날카로운 눈매는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의 부재와 낡아빠진 소매 끝자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먹물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것은 너무나 빨라 선준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고 그녀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만두어라. 때려 죽인다고 해서 내 옷에 튀기지 않을 흙탕물이 튀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체를 치우느라 더 번거로울 뿐이다. 그녀의 말은 자비로움보다는 철저한 계산과 효율성에서 나온 듯했기에 더욱 섬뜩하게 들렸으나 선준에게는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여인네의 눈썰미가 제법 맵다 하더니 다행히 내 연기에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자만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해령이 다시 가마에 오르기 전 아주 잠시 멈칫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완벽한 위장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다. 저 자를 데려가겠다. 가마에 오르려던 해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하인들은 물론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선준마저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마님!
저런 천한 거지를 댁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병이라도 옮길까 저어되옵니다. 하인 우두머리가 조심스럽게 만류했으나 해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구간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으냐. 며칠 굶었다 하니 밥이나 먹여서 부려먹으면 묻든 퉁칠 수 있을 것이다. 덩치를 보니 말똥 치우는 힘은 쓰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선주는 당혹감에 휩싸이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암행 중이던 그에게 지역의 실세인 서혜령의 저택에 잠입할 수 있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자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감격에 겨운 척 울먹이며 외쳤다. 아이고, 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요? 소인,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말똥이 아니라 말똥 하랩이라도 치우겠습니다요. 선주는 다시 한번 진흙탕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하는 신염을 했고 해령은 가마 안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목소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 그 재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선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며 그들의 앞길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 선주는 질척이는 집신을 끌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한양에서 총망받던 인재였으나 당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파직당한 척 위장하고 실제로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의 부패를 감찰하고 있는 암행어사 이선준. 그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부터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해령의 가마 뒤를 따르며 그는 훔쳐보듯 그녀가 탄 가마를 응시했는데 과연 저 여인이 단순히 깐깐한 여관인지 아니면 이 지역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또 다른 흑막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서혜령. 소문대로라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독한 여인이라지. 하지만 방금 나를 구해준 것은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빗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처지며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빛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앞서가는 가마 안에서 서혜령이 부채 끝으로 가마창을 살짝 열어 뒤따라오는 그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혜령의 저택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했는데 높은 담벼락은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이었고 육중한 대문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대문이 열리고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잘 정돈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기와집들이 눈에 들어왔으나 선주는 촌놈처럼 입을 딱 벌리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연기를 잊지 않았다. 우와! 여기가 대궐입니까요? 소인. 평생 이런 집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요. 그의 호들갑의 하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를 마구간 쪽으로 떠밀었고 선주는 못 이기는 척 밀려가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저택의 구조와 경비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그때 가마에서 내린 해령이 안채로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하인들에게 이끌려가는 선준을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옆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서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선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선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녀의 눈빛이 마치 네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령은 이내 고개를 돌려 차가운 목소리로 하인에게 일렀다. 저 자를 씻겨라. 냄새가 고약하여 마구간 말들이 놀라겠구나. 그리고 옷까지도 태워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혀라. 선주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순히 더러워서 씻기라는 명령일 수도 있었지만 옷을 태우라는 말은 마치 그가 숨겨온 모든 단서를 없애버리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내 변장은 완벽했다. 저 여인은 그저 결벽증이 심한 것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거대한 저택이 자신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목욕간으로 끌려가며 선주는 거칠게 자신의 옷을 벗겨내는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겼다. 차가운 우물물을 뒤집어 쓰며 흙탕물을 씻어내는 동안 그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
부패한 이 고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 알 수 없는 여인. 서혜령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는 오기. 그러나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그날 밤. 선주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혜령의 저택에 들어온 것이 사냥을 위한 잠입이 아니라 이미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혜령의 방창호지. 문 너머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그를 비웃듯 일렁이고 있었다. 동이 트기도 전 눅눅하고 시큼한 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마구간 구석에서 이선주는 몸을 일으켰는데 집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평생 붓대만 잡고 살아온 그에게 있어 말똥을 치우고 여물을 쑤는 일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는 짐짓 하품을 크게 하며 눈곱을 떼어내는 신을 했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늙은 마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삽을 집어들었다. 에헤이, 이놈의 말들은 똥을 싸는 기계인가. 먹은 만큼 싸대는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말똥을 퍼날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구간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어젯밤 엿들었던 하인들의 대화를 되새기며 이 집안의 구조와 서혜령의 동선을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삽질 한 번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이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완벽하게 하인 개똥이로 위장하고 있다는 증거라 여기며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삽질에만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천한 일꾼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작게 접은 고울의 지도가 숨겨져 있었고 말들에게 건초를 던져주는 그의 손놀림은 투박해 보였지만 실은 말들의 상태를 살피고 군마로 쓰일 만한 녀석들이 몇 필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예리한 관찰의 과정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 시간. 꽁보리밥에 된장 국물뿐인 개다리 소반을 받아든 선주는 걸신 들린 듯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주위 하인들의 눈치를 살폈는데 밥알이 턱으로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그의 철저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어이, 신입, 너는 밥통이 따로 있나 보구나. 그리 먹다가는 배가 터져 죽을 게다. 고참 하인이 킬킬거리며 농을 던지자 선주는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대꾸했다. 헤헤, 나으리, 밥이 꿀맛이라 그렇습니다요. 소인은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의 멍청한 대답에 하인들은 경계심을 풀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선준에게 있어 금보다 귀한 정보들이었다. 누구네 대감이 혜령 아기씨에게 혼담을 넣었다가 퇴짜를 맞았다느니 혜령 아기씨가 밤마다 서재에서 불을 끄지 않고 무언가를 고민한다느니 하는 사소한 잡담들이었지만 선주는 그 속에서 혜령이 단순한 규방의 여인이 아니라 가문의 실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임을 간파해냈다. 그때 안채에서 나온 몸종 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구간 쪽으로 뛰어오며 외쳤다. 개똥아, 아기씨께서 너를 찾으신다. 얼른 따라오너라. 그 소리에 밥을 먹던 하인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선준을 쳐다보았고 선준은 밥알이 튀어나올 듯한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다. 혜령의 서재로 들어서는 순간 선주는 훅 끼쳐오는 묵향과 종이 냄새의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고향의 향기이자 그가 돌아가야 할 본연의 세계가 보내는 유혹과도 같았다. 방 안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정돈되지 않아 어지러웠고 서탁 위에는 표담한 장부들과 붓들이 널브러져 있어 주인의 복잡한 심사를 대변하는 듯했다. 혜령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서 난초 화분을 다듬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도 한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아 선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왔느냐? 한참 만에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고 선준은 납작 엎드리며 과장되게 대답했다. 네네, 마님. 마구간 개똥이 대령했습니다요. 무슨 분부만 내리시면 이 몸이 부서져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령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장난기와 시험하려는 의도가 서려 있었다. 힘쓰는 일은 제법 한다 들었다. 헌데 이 서재꼴이 말이 아니구나. 내 눈이 어지러워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 네가 이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책들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그를 모르는 까막 눈에게는 불가능한 짓이었기에 선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마님.
소희는 까막눈이라 글자라고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요. 이 귀한 책들을 함부로 만졌다가 찢어먹기라도 하면 선준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치자 혜령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한 걸음 다가왔다. 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크기별로, 색깔별로 분류해서 꽂아두라는 것이다. 설마 눈까지 먼 것은 아니겠지. 그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선주는 어쩔 수 없이 책무더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책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갈등했는데 책의 분류법인 경ging, 사실, 자즈, 집, 지에 따라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욕망과 그를 모르는 척 대충 쌓아두어야 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책을 거꾸로 들기도 하고 표지의 색깔만 보고 엉뚱한 곳에 끼워 넣으려다 떨어뜨리기도 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논어는 맹자 옆에, 역사서는 연대순으로 비슷하게 배치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혜령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그의 손끝을 쫓고 있었다. 선준이 실수인 척 주역을 얘기 옆에 놓으려다 멈칫하자 혜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책은 그 자리가 편해 보이는구나. 용케도 짝을 찾았네. 그 말에 선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해가 질 무렵까지 이어진 정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심리전이었는데 혜령은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면서도 곁눈질로 선준을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선준은 일부러 먼지를 일으키며 기침을 해대고 책을 나르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척하며 책장을 헝클어뜨리기도 했지만 결국 서재는 묘하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글을 모르는 자가 정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학문적인 연관성이 뚜렷한 배치였기에 선주는 마지막에 일부러 춘화집 한 권을 가장 눈에 띄는 성리학 서적 사이에 끼워 넣는 파격을 감행하며 자신의 위장을 강화하려 했다. 다 했습니다요, 마님. 아이고 허리야. 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너스레를 떨자 혜령은 춘화집이 꽂힌 자리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재주가 용하구나. 내 놈 눈에는 공자님 말씀이나 남녀 상열지사나 매 한 가지로 보이나 보지. 그녀의 웃음은 비웃음인지 즐거움인지 알 수 없었으나 긴장감이 다소 풀어진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서탁 위에 놓인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축객령을 내렸다. 수고했다. 나가서 국밥이나 사 먹거라. 하지만 내일도 부를 테니 멀리 가지 마라. 그날 밤 마구간으로 돌아온 선주는 피로에 지쳐 또 차 떨어진 척했지만 모두가 잠든 시각이 되자 슬그머니 눈을 떴다. 낮에 서재에서 얼핏 보았던 장부의 내용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령이 끙끙대며 붙들고 있던 그 문서는 고을의 제방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었는데 탐관오리들이 자재값을 부풀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혜령은 장부에 조작된 숫자에 속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대로 두면 혜령 또한 공범으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선주는 정의감과 오지랖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먹물병과 부러진 붓대를 꺼내들고 집신 바닥에 묻은 숯검정을 개어 잉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낮에 훔쳐온 폐지 조각에 왼손으로 빗둘배둘하게 하지만 정확한 계산식과 비리가 숨겨진 항목을 지적하는 암호를 그려 넣었다. 글씨를 모르는 척 그림처럼 보이게 했지만 혜령 정도의 지혜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힌트였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채로 잠입하여 혜령의 서재 창문 틈으로 그 종이 조각을 밀어 넣었다. 바람에 날려 서탁 위로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어사로서의 본능이 이성을 앞선 결과였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서재로 불려간 선주는 마당을 쓸며 곁눈질로 혜령의 동태를 살폈다. 혜령은 서탁 앞에 앉아 선준이 남긴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경악에서 점차 흥미로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확신에 찬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을 쓸고 있는 선준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어제와는 달리 뜨겁고도 집요했는데 마치 껍질 속에 숨겨진 알맹이를 끄집어내려는 듯했다. 혜령은 한혈을 시켜 선준을 방 안으로 들이게 했다. 선준이 빗자루를 든 채 쭈뼛거리며 들어서자
그녀는 대뜸 붓과 벼루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먹을 갈아라.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그 속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먹을 가는 법, 즉 마뭉. 어모는 선비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한 하인들은 알 수 없는 고유의 리듬과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선주는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바보 같은 표정으로 벼루를 맷돌 돌리듯 거칠게 긁어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이걸 이렇게 팍팍 문지르면 됩니까요? 돌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요. 벼루에서 끼익끼익 하는 소음이 나자 해령의 미간이 찌푸려졌으나 그녀는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선주는 속으로 제발 멈추라고 해라. 제발 하고 외쳤지만 해령은 턱을 꿰채 그의 손목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선주는 팔이 저려올 즈음 아주 잠시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먹을 갈았는데 찰나의 순간 퍼져나간 은은한 묵향과 고요해진 소리를 해령은 놓치지 않았다. 그만. 해령의 나직한 목소리에 선주는 화들짝 놀라며 벼루를 엎을 뻔했다. 너는 참으로 배우는 것이 빠르구나.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냐. 그녀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선준의 가슴에 꽂혔다. 선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요. 그냥 팔이 아파서 살살 돌렸더니 소리가 안 나길래.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다. 해령은 붓을 들어 먹물을 찍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간 밤에 바람이 불어 이상한 종이 쪽지가 내 방에 들어왔더구나. 그 쪽지 덕분에 내 골치를 썩이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참으로 기이한 바람이지 않느냐. 그녀는 선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나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것이 마구간 쪽에서 불어온 똥바람인지 아니면. 그녀는 말을 맺지 않고 붓을 화선지 위에 올렸다. 선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날 이후 선준의 이중생활은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낮에는 마부로서 말똥을 치우고 밤에는 해령이 일부러 흘리고 간 난제들을 몰래 해결해주는 그림자, 책사가 된 것이다. 해령은 선준을 직접 추궁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어려운 과제들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어떤 날은 찢어진 한시의 구절을 맞춰보라며 찢어진 종이를 마구간 앞에 흘려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곡물, 거래 장부를 밑감이라며 그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선주는 그때마다 투덜거리는 척하며 쾌감으로 쓰는 대신 정답을 적은 나무 조각을 아궁이 옆에 슬쩍 놓아두거나 마렴을 통해 힌트를 숨겨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신분과 거짓이라는 벽을 넘어선 지적 교감이었다. 하지만 고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선준이 파헤치려는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거대했다. 해령이 선준을 시험하는 사이 저택 밖에서는 억울한 백성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선준은 더 이상 숨어서 지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가면을 쓴 광대와 가면을 꿰뚫어 보는 관객, 이 위태로운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힘든 을씨년스러운 오후, 관아 앞마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고, 나으리, 제 아들은 사람을 죽일 위인이 못 됩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순둥이가 어찌 감히 양반댁 도련님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포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노파의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헝클어진 백발은 진흙 바닥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해령의 심부름으로 관아 근처를 지나던 이선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살인 누명을 쓰고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늘어진 청년은 고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나무꾼 칠성이었는데 멍하니 풀린 그의 눈동자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듯 공허했다. 관아의 형방은 귀찮다는 듯 노파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에이, 재수없게. 증거가 명명백백하거늘 어디서 행패냐. 네, 아들놈 품속에서 죽은 도련님의 옷가락지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선준의 주먹이 바르르 떨렸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으나 그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침을 흘리는 시몇을 해야만 했다. 헤헤, 아이고 무서워라. 피다 피. 그는 짐짓 겁먹은 척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머릿속은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저 옷가락지는 분명 조작된 증거였다.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힘없는 백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선주는 마구간의 개구멍을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밤 안으로 칠성이의 무죄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는 차명을 당할 것이었다. 선주는 낮에 보아두었던 사건 현장인 마을 어귀의 성황당 숲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기 위해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밟았는데 발바닥에 닿는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의 감촉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품속에서 작은 부시쌈지를 꺼내 희미한 불을 밝혔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풀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형방의 말대로라면 몸싸움 끝에 칠성이가 도련님을 돌로 쳤다고 했으나 현장의 흙바닥에는 핏자국이 흩뿌려진 모양새가 기이했다. 핏방울은 아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산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예리한 흉기에 베었다는 증거였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나무들을 살피다가 참나무 줄기 깊숙이 박혀있는 작은 쇠붙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흔한 낫조각이 아니라 자객들이 쓰는 표창의 파편이나 검에 이 빠진 조각이 분명했다. 역시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 놈들은 처음부터 도련님을 암살하고 칠성이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구나. 선주는 그 조각을 소중히 천의 감싸 품에 넣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다.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해령에게, 아니 세상에 알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증거를 갈무리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인기척에 선준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달밤에 체조라도 하시는 게요? 아니면 도둑고양이처럼 생선을 훔치러 오신 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도 침착하여 더욱 공포스러웠다. 선준이 천천히 몸을 돌리자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달빛 아래 서혜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검은색 무복에 가까운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호신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마구간의 하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적수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다. 선주는 순간적으로 다시 바보 연기를 하려 했으나 혜령이 한 발 앞서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입 다물시오. 또다시 헤헤거리며 침을 흘린다면 내 그 혓바닥을 베어버릴지도 모르니.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선주는 입을 다물었다.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혜령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선준이 방금 품에 넣은 증거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 내게 넘기시오. 당신 같은 마부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선주는 잠시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를 제압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리를 곧게 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더 이상 천한 마부 개똥이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선 것은 과거 급제자이자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선준이었다. 마부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으며 기품이 흘러넘쳤다. 혜령은 그의 변화에 놀라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이선준 나으리.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본명에 선주는 흠칫 놀랐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소? 혜령은 단검을 거두고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천재라 불리던 분이 하루아침에 낙향하여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문은 내 귀에도 들어왔지요. 게다가 당신이 쓴 글씨, 아무리 왼손으로 뭉개서 썼다 해도 그 필체에서 배어나오는 기계는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창포검 같은 필체, 조선 팔도에 당신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선주는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이 여인의 예리한 눈썰미 앞에선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진작 고발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 집안의 장부를 훔쳐보고 비리를 캐려는 첩자일 수도 있는데. 선준의 질문에 혜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유약하여 저 탐관오리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우리 상단은
그들의 착취에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썩어 빠진 고울을 구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호랑이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다만 그 호랑이가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인지 아니면 발톱을 숨긴 젊은 맹수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선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묵묵히 말똥을 치우면서도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 밤마다 내게 훈수를 두는 그 오지랖.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칼날입니다. 선주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이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쇠붙이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이 칠성이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여. 자객의 칼 조각이지. 관아의 포졸들이 묵인하고 지나친 결정적인 단서여. 해령은 그것을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 문양. 이것은 흑사파라는 살수 집단의 표식입니다. 관아의 이방이 뒷돈을 대고 부리는 자들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방 그자가 감히 내 구역에서 살수까지 동원하다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주인과 하인이라는 거짓된 관계는 사라지고 진실을 쫓는 동지로서의 연대감만이 남았다. 선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혼자서는 벅찬 싸움일 거요. 하지만 둘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소. 나는 힘없는 백성의 편인 어사이고 당신은 이 고울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여장분이. 해령은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흙투성이가 된, 그러나 그 어느 손보다 듬직하고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하얗고 고운 손을 뻗어 그의 투박한 손을 맞잡았다. 좋습니다. 거래를 하죠. 나는 당신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금을 댈 테니 당신은 그 마패의 위엄으로 저 썩은 무리들을 쓸어버려 주시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나 그들을 비추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맹세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선준이 짓궂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앞으로는 마구간 일 좀 줄여주시오. 내 허리가 남아나질 않겠소. 해령은 그제야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운 얼음 공주 서혜령이 아니라 21살의 평범한 여인 서혜령의 맑고 청아한 웃음이었다. 고려해보지요. 하지만 책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다시 말똥이나 치우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속의 바위에 걸터앉아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다. 선주는 관아의 내부 사정과 법률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계책을 내놓았고 해령은 상단의 정보망을 이용해 탐관오리들의 자금줄을 끊고 그들을 고립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열기를 띠었고 서로의 지혜에 감탄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선주는 해령의 명석한 두뇌와 배포에 혀를 내둘렀고 해령은 선준의 깊은 학식과 따뜻한 인품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완벽한 덫을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죄 입증을 넘어 고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거대한 그물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선준이 해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날이 밝는 대로 작전을 개시하겠소. 부디 몸 조심하시오. 낭자. 해령 또한 그에게 예를 갖추어 답했다. 나으리께서도 건승을 빕니다. 저 달이 다시 차오르기 전에 이 고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선준이 다시 마국간으로 돌아와 누더기를 걸치고 집더미 위에 누웠을 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싸움에 대한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춥고 외로웠던 암행길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벗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를 만났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뜨겁게 느껴졌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진흙탕 속에 숨죽이고 있던 용이 비로소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관아의 마당에서 한판 구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구판의 주인공은 더 이상 힘없는 나무꾼 칠성이가 아니라 암행어사 이선준과 여관 서혜령 두 사람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벽, 닭 울음소리가 마치 출정 나팔 소리처럼 장엄하게 들려왔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 코앞에 닥친 처형장은 터질 듯한 긴장감과 피비린내 나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릴 때마다 백성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형틀에 묶인 나무꾼, 칠성의 어머니가 토해내는 단장, 단천의 비명소리는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심장을 후벼 팠다. 단상 높은 곳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현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질을 해댔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죄인의 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란을 빨리 잠재우고 뒤탈없이 자신의 곡간을 채울 생각에만 쏠려 있었다. 어허, 해가 중천에 떴거늘 망나니는 무엇을 하느냐. 어서 저 흉악한 놈의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라. 현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물을 칼날에 뿜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목을 겨냥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군중 속에서 잠깐 하는 외침이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인파 사이로 서혜령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의 단아한 규방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상단을 호령하는 여장부의 기백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상단의 건장한 일꾼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위압감을 더했다. 현감 나으리, 소인은 이 고을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서혜령이라 하옵니다. 국법에 이르기를 사형수는 3번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늘 어찌하여 단 한 번의 졸속 재판으로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혜령의 목소리는 형장의 소음을 뚫고 현감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현감은 안면을 방해받은 불쾌감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내 인연, 감히 관아의 판결에 토를 다는 것이냐? 네가 아무리 지역 유지의 딸이라 하나 국법을 운운하며 공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 옆에 있던 이방이 뱀 같은 눈을 번득이며 거들었다. 나으리, 저 계집이 죄인과 내통한 것이 분명합니다. 전년도 함께 하옥하여 엄히 다스리시지요. 관졸들이 창을 겨누며 해령을 포위해오자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공포에 떨었다. 바로 그때 포위망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또 하나의 인형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마구간지기, 개똥이 이선준이었다. 흑투성이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오. 하찮은 하인의 등장에 이방은 코웃음을 쳤다. 하이고, 주인이 미치니. 걔도 미쳐 날뛰는구나. 내 놈은 또 뭐냐. 말똥이나 치우던 놈이 겁을 상실했구나. 이방의 조롱에 관졸들이 킬킬거렸지만 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해령과 눈을 마주쳤다. 해령은 그에게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감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서늘한지 현감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네 이놈, 그 눈빛은 무엇이냐. 선주는 품속에서 어젯밤 해령과 함께 찾아낸 자객의 칼 조각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을 보시오. 칠성이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요. 피해자의 상처는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아니라 예리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창이었소. 그리고 이 쇠붙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자객의 암기 파편이오. 선준의 외침에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놈이 헛소리를 짓거린다. 당장 저 미친놈의 주둥이를 쳐라. 관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선주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다. 썩은 무리들은 듣거라.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그의 기세에 눌려 관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선준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선준의 손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낡은 누더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황금빛 광채를 내뿜는 둥근 배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선준의 우렁찬 외침이 형장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사자가 포효하는 듯했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현감도 이방도 칼춤을 추던 망나니도 울부짖던 노파도 모두가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사방에서 터져나온 함성이었다. 암행어사 출도. 역졸들은 관아를 포위하라. 형장 주변에 숨어있던 선준의 역졸들과 해령이 미리 매수해둔 장정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죄인을 보호하라. 도망치는 놈들을 잡아라. 순식간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니, 저것이.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방은 쥐구멍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챈 뒤였다. 선주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누더기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관복을 입은 대감보다 위험 있어 보였다. 그는 현감의 자리에 앉아 탁자를 내리쳤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을 살인자로 몰고 살수 집단과 결탁하여 고을을 병들게 했다. 그 죄를 내 놈들이 알렸다. 선준의 일갈의 현감은 바닥에 머리를 떼치며 읍소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방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감의 모습에 백성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선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들의 관복을 벗기고 포박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칠성이를 풀어주고 그 모친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 역졸들이 현감과 이방을 굴비 역듯 묶어 형틀 앞에 무릎 꿇리자 칠성이의 어머니가 달려나와 선준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나으리, 어사 또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선준은 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노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 일어나십시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파는 통곡했고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해령이 가져온 장부와 선준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 악당들은 꼼짝없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현감의 창고가 열리고 그동안 착취했던 곡식과 재물들이 백성들에게 되돌려졌다. 형장의 피비린내는 사라지고 대신 환호성과 기쁨의 눈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선주는 모든 처결이 끝난 후 군중 속에 서 있는 해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눈빛 교환 속에 수고했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요라는 수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갔다. 해질녘 소란이 잦아들고 관아 마당에는 해령과 선준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선준은 이제 낡은 누더기를 벗고 관아에서 내어준 정갈한 도포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해령이 그에게 다가와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다.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이십니다, 나으리. 마구 간 개똥이 시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준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허흠, 낭자도 참. 그 흑역사는 제발 잊어주시오. 내 평생 그렇게 냄새나는 연기는 처음이었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선주는 해령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낭자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소. 내 조정에 보고할 때 서해령이라는 이름 석자를 결코 빠뜨리지 않으리다. 해령은 고개를 저었다. 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사는 곳이 더러운 물에 잠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한양으로 떠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선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사로서의 임무는 완수했다. 이제 그에게는 금에 환향하여 출세가도를 달릴 일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아니 가슴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명예욕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연모의 정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아직은 잘 모르겠소. 그날 밤 관아의 객사에서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는데 그 달빛이 마치 해령의 얼굴처럼 보였다. 권력의 암투가 도사리는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선주는 품속에서 해령이 주었던 낡은 장부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거기에는 그녀의 필체로 꼼꼼하게 적힌 백성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갈기 시작했다. 임금님께 올릴 장계를 쓰는 것이었지만 붓을 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붓끝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과연 내일 아침 그는 어떤 길을 택하게 될 것인가? 매서운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고을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탐관오리들이 물러난 관아의 뒷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이선준이 한양으로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서혜령의 저택 마당에는 여전히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커다랗게 느껴졌다. 혜령은 예전처럼 서재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혹여나 마님, 개똥이 왔습니다요. 하는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마구간 쪽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는 것은 아마도 주인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일 터였다. 고을 사람들은 암행어사 이선준의 활약을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그를 칭송했지만 정작 그 전설의 주인공을 가슴에 품은 여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혜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타박했다. 어찌하여 장사꾼이 믿지는 장사를 한단 말이냐? 마음을 주었으면 사람이라도 받았어야지. 껍데기만 남은 추억을 붙들고 있다니. 그녀의 독백이 봄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시각 한양 도성안은 권력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웠다. 어사출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한 이선주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벼슬을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편전 앞에 엎드린 선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전하, 신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며 깨달은 바가 있사옵니다. 조정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붓을 놀리는 것보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알았나이다. 임금은 안타까워하며 그를 만류했으나 선준의 뜻은 이미 굳건한 바위와 같았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벗어 반납하고 다시 평범한 선비의 도포로 갈아입었다. 대궐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권세와 명예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해방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혜령이 주었던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 쥐었다. 그 붓에는 아직도 그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기다리시오, 내 약속대로. 바람처럼 다시 돌아갈 테니. 그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시 고을로 돌아온 봄날의 어느 오후, 혜령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서책들을 말리고 있었다.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익은 그러나 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혹시 이 댁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들렀습니다. 서책은 많은데 읽어줄 주인이 없다면 이 비천한 선비가 낭독이라도 해드릴까요? 혜령의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대문 앞에는 남루한 보찜 하나를 맨 선준이 서 있었다. 더 이상 비굴한 마부 개똥이도 위엄서린 암행어사도 아닌 그저 소박한 웃음을 띤 한 남자 이선준이 그곳에 있었다. 혜령은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으리? 아니, 도대체 여긴 어인일로. 말문이 막힌 그녀를 보며 선준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 벼슬자리가 체질에 맞지 않아 다 때려치우고 내려왔소. 듣자 하니 이댁 마님께서 셈은 밝으신데 물리운 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여 훈장 노릇이나 해볼까 하고. 혜령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이 못된 사람, 기별이라도 한 통 주지 않고 이리 불쑥 나타나시면 어찌합니까? 저는 당신이 영영 오지 않는 줄 알고. 그녀의 흐느낌에 선주는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소. 하지만 약속하지 않았소. 달이 차오르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그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퀴퀴한 말똥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묵향과 흙내음이 섞인 사람 냄새였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지만 그 누구도 두 사람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날아온 벚꽃 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아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이것은 소설 속의 극적인 재회가 아니라 고단했던 삶을 위로받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현실의 안식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혜령의 저택 사랑채는 청운서당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선주는 훈장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혜령은 아이들에게 셈법과 실학을 가르치며 안살림을 도맡았다. 자, 따라 해보거라. 하늘 천 따지. 선준이 근엄한 표정으로 선창하면 코를 훌쩍이는 아이들이 목청껏 따라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선주는 훈장의 체면도 잊은 채 아이들과 어울려 제기차기를 하고 연을 날리며 뛰어놀았다. 혜령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가끔 선준이 장작을 패다가 도끼날을 부러뜨리거나 물지개를 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혜령은 혀를 차며 달려나갔다. 아이고, 훈장님. 힘쓰는 일은 제발 그만두시라니까요. 붙잡는 손으로 도끼를 잡으니 쇳덩이가 남아나질 않지요. 그녀의 타박에도 선주는 허허, 문무를 겸비하려면 체력 단련도 필요한 법이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의 일상은 소소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로도 살 수 없는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은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달빛에 섞여 아스라하게 퍼져나갔다. 선준이 혜령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낭자, 아니 부인. 내가 한양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묻지 않으시오? 두 사람은 얼마 전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사이였다. 혜령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당신이 만약 권력을 떼자 한양에 남았다면 지금쯤 당신의 얼굴에는 주름과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세한 남편보다 행복한 남편을 원합니다.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선주는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니라 그날 빗속에서 당신의 가마 앞을 가로막은 것이요. 그때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었을 것이요.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족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그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누더기 옷을 깨끗이 빨아 표구에 놓은 것이었다. 혜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 저 흉물스러운 것을 왜 버리지 않고 두셨습니까? 선주는 빙긋 웃으며 족자를 벽에 걸었다. 이것은 나의 초심 출신이자 우리의 인연을 맺어준 중매쟁이 아니오. 내가 벼슬에 욕심이 생기거나 나태해질 때마다 이 옷을 보며 마구간 개똥이 시절의 절실함을 잊지 않으려 하오. 그는 혜령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진정한 귀함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우쳐 주었소. 나는 영원히 당신만의 개똥이이자 이 고을 아이들의 벗으로 살고 싶소. 혜령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말없이 선준의 품에 안겼고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다.